안녕하세요. 저는 삼형제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형님들의 사랑을 받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식구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싫어 형제들과 한 동네에 오순도순 모여 사는 중년 남성입니다. 저의 철없는 고집 때문에 형님들이 결혼을 해서까지도 한 동네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미래의 아내가 그것을 그토록 싫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두 형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저 좋기만 했던 철없는 늦둥이였던 제게 아내가 나타난 것은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분홍 스웨터를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힘차게 달려가던 그 여인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났지요. 저는 이미 저만큼이나 달려가고 없는 여인을 쫓아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울 정도로 달리기가 빨랐던 그녀를 간신히 따라잡고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헐떡이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메고 있던 가방을 정신없이 뒤지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샴푸 뭐 써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입고 있던 스웨터만큼이나 붉게 물든 얼굴을 하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아니에요. 저 머리 안 감았는데요. 머리를 안 감았다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그 여인에게 신뢰가 된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왜 그리 가슴 뛰고 설레었던지, 그 여인이 버스에서 내릴 때 잡을 구실이 없어 속으로 제발 내리면서 아무거나 뭐 하나만 흘리고 내려라 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락처 하나 물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순수했던 스스로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순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주문이 정말 먹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여인은 버스에서 일기장처럼 생긴 수첩을 흘리고 내렸고,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도 차마 다 닫지 못한 가방에서는 연필이며 머리 고무줄 같은 것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물건을 하나둘씩 주워가며 뒤따라갔고, 그 인연으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심성이 없고 덤벙대는 첫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의 본 모습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렇게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 그땐 왜 그렇게 정신없고 허둥댔었냐고 물었더니 술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술을 하나도 못 마시는데 그 전날 학교 선배들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깨지 않아서 고생을 했었다고요. 제가 처음 보았던 아내의 모습은 아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여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저는 그 매력에 빠져들었고, 긴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오기까지는 모든 과정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내가 시집을 와서 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겁니다. 제게는 당연했던 일이 아내에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때 저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놀라던 아내를 떠올리면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며 가게 출퇴근을 하는 것 빼고는 일절 골목으로 외출을 삼갔습니다. 자기도 형제 자매가 있지만 각자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마당에 한 동네에 뭉쳐 사는 집안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요. 저는 그저 미리 이야기 한번 꺼내지 않았던 제가 한심할 뿐이었고, 식구들은 어린 아내를 이해한다며 특히 형수님들께서 본인들도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했다고 아내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 이해와 공감 가는 마음 덕분이었을까요? 아내는 불편하고 어렵기만 했던 식구들과 붙어 사는 일상에 적응하는 속도가 제법 빨라졌고, 식구들끼리 한 동네에 붙어 사는 게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미래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불편했을 텐데도 기꺼이 인내하며 제 뜻을 따라준 아내에게 지금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내가 저희 식구들 중 유독 의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둘째 형수님이었습니다. 키도 덩치도 비슷한 두 사람은 자라온 고향마저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리 학연 지연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작은 인연이라도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형수님은 아내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삼형제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냐며 우리라도 잘 지내두면 나중에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불편해하는 아내를 많이 다독여 주셨어요. 하지만 워낙에 말수를 달리고 흥이 많았던 두 형수님과는 달리 말이 없고 술도 잘 마시지 못하는 아내가 친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가까웠지만 가깝지 않았고 멀지만 멀지 않은 그런 사이를 유지했었죠. 그랬던 새 며느리의 사이가 좀처럼 가까워진 사연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내의 출산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이미 육아의 달인 육아의 고수가 되어 있었던 두 형수님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아내의 육아 선생님이 되어 주었어요. 첫 임신의 첫 출산,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웠던 아내에게 두 형수님이 정말 친언니처럼 잘해주더라고 아내가 아직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때 기억나? 아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분명히 먹어야 하는 양만큼 맘마도 다 먹이고 애가 똥도 안 싸고 쉬도 안 했는데 자꾸만 울어서 우리 둘 다 한참을 쩔쩔매다가 골목으로 나갔었잖아. 그때 팔짱 딱 끼고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서 계시던 큰형님이 어찌나 반갑고 멋있어 보이던지. 아기가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플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그날 형님 때문에 그 후로는 좀 수월했지. 울면 배고픈가 보다 하고 배 채워주면 다시 잘 잤으니.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지 그때에 비하면 여기저기 정보도 많고 그땐 정말 두 형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초짜 엄마, 초짜 아빠였던 저희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건 두 형수님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바짝 올랐을 때도 이유식으로 바꾸면서 애가 변비에 걸려 고생할 때에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에게 든든한 선생님들이셨지요. 근데 사실 나는 그거보다 형님들한테 더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어.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의지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할까? 내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식구들끼리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당신 형제들처럼 끈끈한 그런 게 좀 덜하잖아. 그냥 힘들고 아픈 건 다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고 늘 그랬었거든. 내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당신한테마저 잘 이야기 안 하는데 큰애 낳고 애는 계속 울지. 달래고 달래도 끝이 없지. 몸은 피곤하지. 너무 덥고 짜증나서 집에서 거의 벗다시피 하고 짧은 옷 입고 애 안고 있는데 열린 대문으로 형님이 들어오신 거야. 둘째 형님이었는데 그때 그 표정을 내가 절대 잊지 못해. 아내는 그때가 생각나는 듯 코를 찡긋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너무 더워서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창문까지 활짝 열어두고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열린 대문 사이로 둘째 형수님이 들어오셨고 아내의 옷차림을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오시더랍니다. 산모가 몸을 차갑게 하면 나중에 평생 온갖 뼈마디가 다 시리고 힘들다고. 지금은 좀 덥고 힘들더라도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며 더워하는 아내에게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 입히더래요. 애는 그렇게 따뜻하게 꽁꽁 싸매놓고 정작 진짜 따뜻하게 해야 할 너 자신은 왜 그렇게 안 챙기느냐고. 정말 몸 따뜻하게 해야 하는 거 몰랐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며 서 있자 정말 화가 난다는 표정과 목소리를 하고서 제 욕을 막 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서방님한테 몇 번이나 일렀는데 동서 산후에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야 하니까 옆에서 남편이 신경 좀 써달라고. 신경 안 써주던가요 동서? 형님한테 말해서 좀 혼을 낼까요? 속상해서 미치겠어. 진짜 반팔에 반바지가 웬 말이에요. 나중에 진짜 아프다. 아내는 막 화를 내는 형수님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오랜만이라 반갑더라고요.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지 않았을까?
하며 생각에 잠기는 자신의 표정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을 수 있었던 건 형수님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막 화를 내며 열변을 토하는 형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이더랍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내는 몇 날 며칠 밤을 반성하는 심정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분들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겁부터 먹고 불편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이 미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동생의 아내일 뿐인데, 그냥 손 아래 동서일 뿐인데, 동서 몸이 상할까봐 눈물까지 머금는 그 형수님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고맙게도 아내를 잘 챙겨주셨던 형수님이 있었기에 더 마음 놓고 출근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수님들의 도움은 큰애가 신생아일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 가게를 오래 문 닫고 지낼 수가 없어 늘 걱정이 많았었는데, 출산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좀 어리더라도 데리고 나가서 가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라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울 때까지 가게 문을 닫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출산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아내 자신이 아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형수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알더라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도울 수 없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전업주부였던 큰 형수님과 둘째 형님네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시던 둘째 형수님은 번갈아가며 큰애를 돌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두 형수님의 도움으로 가게마저 일찍 문을 열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서부터는 아이의 한복 가게가 곧 그녀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가게를 드나들기가 참 좋은 거리였어요. 아내는 그쯤부터 제게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말 많고 시끄러운 거 정말 오래 못 버티는 거 알지? 근데 형님들이랑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지 몰라. 나 진짜 이 동네 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형들은 진짜 좋은 여자 만나신 것 같아. 셋 중에 내가 제일 하수야. 살림도 못해, 육아도 못해, 남편한테도 못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내 가게 돌보는 것뿐인데 형님들이랑 있으면 그런 내 단점이 가려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도 배워야 할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가 알차다 알차. 내가 당신한테 조금 미안하네. 나는 이런 형제가 없어서 당신한테 이런 기분 못 느끼게 해주잖아. 당신이 못하긴 뭘 못해. 다 잘하지. 신이 난 아내에게 맞장구를 쳐주면 아내는 또 신이 나서 한참 동안 형수님들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골목에는 이웃과 형제 간의 사랑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늘 정해진 밥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대문을 드나들며 오늘 한 반찬을 나누어 먹기가 늘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 입맛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며 아내는 행복해 했습니다. 왜 북적이며 사는지 알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큰 형님네에는 저희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희성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형님네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공부까지 잘한다며 우리 아들도 딱 희성이만큼만 커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아내는 희성이의 칭찬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희성이는 그 칭찬과 관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보란듯이 명문대에 입학을 앞두고 동네의 자랑이 되었지요. 그렇게 일상의 소소한 경사들 속에서 식구들과 자연스레 어우러져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 골목에도 웃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저의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회사에까지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한동안은 가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며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아내만 혼자 고생시키며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골목의 불행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목의 대장이었던 큰형님에게도 상황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정이 많던 형님께서 친구의 힘든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형님이 몽땅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저희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을 뿐더러 형님에게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19의 큰아들과 중학생 딸아이까지 있었으니 상황은 더욱이 심각했습니다. 그땐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형편이 좋지 않았고 저까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아내의 한복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모여 사는 골목에는 형님네의 일로 한동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 나 혼자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건사해야 하는 그 시기에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형님을 도와주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돕고자 나선다고 해도 그 도움을 선뜻 받겠다고 하실 분이 아니기도 했지만 말이죠. 형님의 집에 찾아온 때 아닌 불행에 동생으로서 속이 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으나 제 처지도 엉망진창이었으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안 그래도 당신 몸도 안 좋고 해서 가게 줄여서 생활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이참에 잘 됐다. 남는 여윳돈으로 첫째 형님네 좀 드려야겠어. 희성이 걔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형님 말씀이야. 희성이 대학 1년 뒤 보내면 된다 하시지만 그게 말이니까 쉽지. 현실적으로 희성이도 그렇고 서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마음이. 큰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 돈이면 희성이 등록금 내고 조금은 남지 않을까 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 나 사실 벌써 준비해놓긴 했는데. 아내는 예쁜 광택이 차르르 흐르는 비단으로 만든 고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깊은 뜻이 담긴 말에 말문이 막혀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에게도 쉽지 않았을 결정임을 알기에 무슨 말도 어떤 표정도 함부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저를 다 안다는 듯 가만히 미소 지으며 어깨를 감싸줄 뿐이었고 아내는 힘든 형님네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속 시원히 꺼내지 못하는 못난 남편이었던 제게마저도 그저 따뜻하기만 한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 비하면 늘 부족한 것이 많았던 어설픈 남편이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필요로 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에게 아내는 가장 필요한 존재였고 제가 아내에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아내는 일부러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몰랐고 나중에는 제가 작아지는 순간들마다 유독 제게 아이처럼 구는 아내가 이상해 눈치를 채게 되었지요. 그런 아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고 작아지기만 하던 저의 생각은 아내의 그러한 배려로 인해 달라지게 되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워 나가자고 말입니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한 번도 실망하는 내색 없이 저를 다독이던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회복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픈 저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강한 생활력으로 하루하루를 웃으며 버텨냈고 가게를 줄이며 생긴 여윳돈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조카 희성이의 등록금을 내주는 것에 썼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넓은 마음씨에 감탄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늘에 대고 외쳤어요. 우리 마누라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저의 외침을 하늘이 들어주었다기보다는 아내의 뛰어났던 장사 수완 덕분이 크겠지만 몇 년 후 아내의 한복 가게는
다시 원래 운영하던 매장 크기만큼 커지게 되었고, 그 사이 저 역시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금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아내와 제 얼굴에는 세월만한 주름이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러는 동안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식구들의 형편도 점차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부모님 밑에서 짐이 되기 싫다며 대학을 포기한 해 만에 눈물 짓던 첫째 조카 희성이는 명문대를 나와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을 했어요. 착하고 바른 길만 걸어온 희성이를 아내는 진심으로 예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 아들도 취직을 하고 저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바쁜 시기가 되자 어느덧 어머니의 팔순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코흘리게 어린 시절에는 그저 아버지가 드시던 막걸리 맛이 궁금해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부모님이 젊으셨던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었다 싶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른다는데, 언젠가 찾아올 저의 죽음보다 주변 가족들의 마지막이 두렵고 또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의 속마음은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리고 웃을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는 했지요. 너무 빨리 흘러버린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의 팔순 잔칫날, 가족 친지분들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하던 중 행복한 얼굴로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뷔페 측에서 마련해준 작은 마이크를 손에 꼭 움켜쥐고 어머니께서는 아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시기 시작했어요. 멀리 앉아 대화를 나누기 바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선들이 아내와 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노래라도 한 곡 불러드려야 할 시간인가? 평소 노래에 자신이 없어 그 시간이 가장 걱정된다던 아내의 얼굴이 몰래 파랗게 질려가는 것이 제 눈에만 보였습니다. 아내를 놀릴 생각에 들떠있던 그때 아내를 향해 어머니가 뱉은 말씀은 의외의 것이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우리 막내 며느리 공이 참말 컸어. 노래가 시작되면 일어나 같이 춤을 추려던 엉덩이가 얌전하게 의자에 가서 붙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놀란 반응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내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내민 봉투를 보고 가족들이 수군거리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투는 제게도 익숙한 봉투였어요. 몇 년 전 아내가 희성이 등록금 하라며 형님에게 챙겨주었던 그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봉투가 아니라 아내가 한복 가게를 하며 손수 만들었던 비단 봉투였기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 그때 그 돈 봉투임이 확실했습니다. 놀라서 아내의 얼굴을 살피니 아내 역시도 적잖이 당황하고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보다 더 놀란 듯한 사람은 첫째 형님이었습니다. 아니, 둘째야, 저 봉투가 왜 어머니 손에 있는 거냐? 첫째 형님이 둘째 형님에게 난감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황한 것은 첫째 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둘째 형님이 어머니께 난감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모두가 원인을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얼굴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봉투가 돌고 돌아 다시 아내의 손에 들어오게 된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큰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있어야지 원. 다 같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막내 재수 씨가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를 다 아는데 그 돈은 미안해서 차마 못 쓰겠더라. 아무리 아들 대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힘든 막내 사정을 모른 채하고 그 돈을 냅다 쓸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 때 마침 크게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선뜻 등록금을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어. 잘 됐다 싶더라고. 희성이 대학은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보내는 게 맞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 봉투엔 손대지 않고 여기저기에 갚을 돈을 끌어모았다.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 대학을 보내놓고 도망갔던 친구가 빚 다 갚았다고
미안하다고 돌아오면서 그 후에 수중에 모인 돈은 친구가 아니라 재수 씨한테 가장 먼저 돌려주게 되었어. 고운 비단으로 잘 짜여진 그 봉투를 열어버리면 재수 씨한테 받았던 복이 날아갈까 두려워서 일부러 그 봉투는 가만히 두고 따로 돈을 모아서 말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돈 빌리는 전화를 걸고 부탁을 해도 빌릴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때 재수 씨가 떡하니 봉투를 건넸었고, 그 봉투를 받은 이후부터 잘 사는 친구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희성이 대학 다 보내놓고 나니 도망갔던 친구마저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복돈이라고 생각했다. 그 비단 봉투를 장롱 깊숙한 곳에 잘 숨겨두고 몇 년을 지냈어. 그때 회사 사람들하고 퇴근 후에 한잔 하려고 들어간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둘째를 마주쳤지. 어깨를 둥글게 구부리고 앉아 힘없이 술잔을 드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누가 내 심장에 총을 쾅 하고 쏘는 것 같더라. 사회생활하면서 사귄 남들에게서는 힘든 얘기, 슬픈 얘기 다 들어주며 지내는데 정작 내 가족이 그런 얼굴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더라고. 늘 밝기만 하던 둘째가 그런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 회사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둘째 앞에 앉았는데 둘째가 그러대. 다 때려치우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힘드냐 물었더니 말없이 웃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아, 몇 년 전에 아들 자식 대학 등록금 낼 돈도 없어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지낼 때 그런 나를 지켜보던 막내 재수 씨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싶더라고. 각자 다른 일하고 다른 집에 살고 있어도 한 동네 살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다 하면서 몸 부대끼며 살던 사이인데 축 처져서 포장마차 우동 그릇에 얼굴을 박으려는 둘째를 간신히 들쳐업고 집으로 향했어. 술이 만땅으로 취한 삼촌 보고 깜짝 놀라는 아들한테 잠깐만 삼촌 부축하고 있으라고 일러두고 장롱을 뒤져서 그 봉투를 꺼내 들었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만 직원들한테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사는 줄만 알았던 둘째가 산속으로 도망치고 싶을 정도면 힘들어도 많이 힘든가 보다 싶었으니까. 봉투 안에 든 금액이 얼마이건 간에 그 봉투가 가진 좋은 기운을 동생한테 주고 싶었어. 그래서 몸도 못 가누는 놈 잠바 안주머니에 그 봉투를 넣었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큰형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법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저 역시 둘째 형님이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살며 서로 사는 형편이나 사정을 다 알고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서로 걱정할까, 마음의 짐이 될까 숨기고 배려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 허공에서 둘째 형수님과 아내의 눈동자가 애처로이 마주쳤습니다. 고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타지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며 특히나 아내가 서먹서먹해하던 시절 유독 서로에게 의지하던 사이였어요. 얼마 안 가 둘째 형수님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잔뜩 취해서 희성이한테 엎혀 들어왔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라 거래처 수금이 안 되다 보니 돌던 돈이 뚝 멈추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어떻게 좋은 날만 있냐고,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런 소리를 했었는지는 오늘에야 알았네요. 한 번은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 아들 재성이가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나는 아빠 엄마만 있으면 이런 집에 안 살더라도 저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 살아도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나 봐요. 희성이한테 엎혀들어온 남편을 침대에 눕혀두고 옷을 정리하는데 바닥에 툭 뭔가가 떨어졌어요. 그게 저 봉투였고, 비단으로 짜여진 봉투는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숙모를 돕느라 술에 취한 둘째 삼촌, 냄새나는 양말을 벗기고 있던 희성이가 그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니 저를 조심스레 쳐다봤어요.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희성이가 주워다가 제게 내밀더라고요. 숙모, 이거 저희 아버지가 숙모랑 삼촌한테 드리려고 거기 넣어둔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빠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복돈이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촌이 힘들어 하시니까 좋은 기운 나누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 드린 거 알면 아버지가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힘든 관문은 다 거쳐갔고요. 저희 집 행운은 올 만큼 온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삼촌이랑 숙모랑 재성이한테 행운이 따르길 바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는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당장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고 싶다가도 곤히 잠든 그 얼굴에 고된 하루가 고스란히 담긴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파 함부로 깨우지도 못해서 혼자 울었어요. 나 몰래 이 사람도 참 많이 울었겠구나 하면서 형수님은 그때가 생각났는지 다시 울먹거리며 그때를 회상하셨습니다. 힘들었을 형님과 형수님을 생각하니 저도 괜스레 코끝이 찡해져 오더군요. 모두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듯 잠깐의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첫째 형님에게 드렸던 봉투는 형님네에서 복돈 취급을 받으며 몇 년 동안이나 그대로 그 집에 머물렀고 시간이 흘러 둘째 형님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첫째 형님은 자신들에게 복돈이었던 그 돈봉투를 떠올려 주저하지 않고 둘째 형님의 옷주머니에 그 봉투를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라면 둘째 형님네에서 그만큼의 시간 동안 복돈이 되어 있어야 할 그 봉투가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 손에 있는 것일까? 궁금함이 밀려들던 그때, 여전히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훌쩍이는 형수님에게 무심한 듯 티슈를 뽑아 건네며 둘째 형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참 안 해도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 왜 그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그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낯선 디자인에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습관처럼 재성이 엄마를 불러 이게 뭐냐고 물으려다가 위에 적힌 메모를 읽게 되었어요. 그 메모는 집사람이 쓴 메모였는데 아마 저한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눈물바람이 불까 일부러 쪽지로 적어둔 것 같더군요. 이 돈이 복돈이란다. 여보, 당신 형이 당신 힘들지 말고 복 들어오라고. 복 받아서 우리 같이 잘 살자고 주셨나 보다. 당신 잠바 주머니에 들어있더라. 희성이가 귀뜸해주고 갔다. 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참느라 혼났어요. 술이 덜 깼나? 하면서 아니 형님은 왜 자기 복까지 나한테 나누어 주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돈이니 쓰지 말고 내버려 두자. 봉투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나니 급한 마음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지만 딱 닫았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나? 거짓말처럼 회사가 조금씩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솔직히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 둘 다 약속한 듯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 비단봉투 진짜 요물이라고. 어찌나 신기하고 감사하던지. 잘 풀렸으니 형님한테 도로 봉투를 돌려드리려다가 다른 의미로 욕심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곧 팔순인데 엄마 남은 여생 더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이 행운의 봉투를 드리면 어떨까? 집사람도 제 얘기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좀 더 넣어서 드리자고 얘기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끼리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살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덩그러니 고향에 두고 사는 게 죄송스러웠는데 별 볼 것 없는 자식들이라 더 좋은 거 해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덕본 봉투로 어머니께도 행운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봉투 대신 주셨던 돈 액수만 갚고 봉투와 돈은 그대로 어머니 팔순까지 잘 보관했어요. 오늘 잔치 마무리할 때쯤에 형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마음까지 먹고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엄마는 어떻게 다 알고 그걸 다시 재수 씨 손에 쥐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형님은 왜 자기 복까지 나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나 싶었다는 둘째 형님의 말에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가 퉁명스러워도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말은 어떤 뜻인지를 알기 때문인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들과 피를 나누며 살아왔으니 그렇다 해도
아내는 언제부터 저렇게 저의 형제들과 친남매처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곧 고마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결국 저까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제 가족들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으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제가 눈물을 터뜨리니 첫째 형님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형님이 눈물을 참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그만 어머니의 팔순잔치가 졸지의 형제들의 눈물잔치가 될까 아랫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한 번씩 쓱 훑어보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품에 쏙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몰라도 나는 알지. 평생 지갑이라는 게 필요가 없던 시골서 온 제 시엄니. 양말 안에 돈 넣어 다니는 거 본 막내 며느리가 부랴부랴 그 돈 빼앗아 쥐고 비단 봉투에 쏙 넣어 다시 손에 쥐어줬는데 나는 알지. 그 비단결 고운 봉투가 어디 시장에 파는 천조가리가 아니라 내 며느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놓은 세상에 하나뿐인 봉투라는 걸 알지. 어머니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큰 형수님이 놀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어머니께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갑 하나 없이 쌈짓돈을 양말에 넣어 다니신다는 걸 우리 형제들 중 그 누가 알았을까요? 시골 사는 어머니 반반한 지갑 하나 없어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형님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을 참느라 흘러내린 콧물을 훌쩍거리는 소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얘야,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생전 이런 거 써본 적도 없고 없는 게 편한 사람이라는데도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멋은 없고 박은질이 못 났어도 좋은 천으로 만든 거라 가벼워서 아무데나 들고 다니기 좋아요. 생긴 것이 못나서 들고 다니기 조금 그러시면 집에서 다른 거 넣어두는 용도로라도 쓰세요. 하고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서 뻐끔뻐끔 쳐다보는데 내 거절할 수가 있나. 딸 하나 없이 아들만 셋 키우며 살아서 그런가. 딸이 있었음 이랬을까 싶으면서도 며느리 잘 둔 덕에 세상에 하나뿐인 비단 지갑에 지폐 몇 장 넣어 다니면서 속으로 어찌나 으쓱하던지. 근데 갑자기 둘째 놈이 엄마 이게 복돈이에요. 형이 가지고 있던 행운의 봉투인데 나한테 줬어요. 나도 이거 가지고 있으니 일도 잘 풀리고 좋아서 어머니 팔순 기념으로 드려요. 하고 원 봉투를 내미는데 어디서 많이 본 봉투가 아니겠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한 번에 알아봤지. 손으로 만드느라 생긴 건 달라도 어떻게 그걸 몰라볼 수가 있겠어. 왜 이게 우리 집 아들 자식들 사이에 복돈이 됐나 궁금해서 며칠을 한숨도 못 잤어. 오늘 내가 먼저 니들한테 물어보려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왔다. 아 근데 글쎄 지 할미 짐가방 무겁다고 들어주던 희성이 녀석이 가방 안에 있던 봉투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구나. 그래 내 이놈 너 잘 걸렸다. 이게 대체 뭐냐 물었더니 희성이 놈이 지 막내 숙모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숙모 덕분에 지가 대학을 갔다고 제잘제잘. 다 듣고 보니 이 복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더구나. 내가 딸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라 이런 돈 없어도 복 넘치게 잘 살겠어. 고맙다 우리 막내 며느리.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멀리 산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진심을 다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아까 희성이 손잡고 여기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서 몇 번을 멈춰섰는지 모른다. 어찌 이리 귀한 것이 우리 가족 옆에 왔을꼬. 어찌 이리 귀한 것이 우리 식구가 되었을꼬. 나는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어머니의 말씀을 끝으로 잔치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이야기를 함께 들은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박수를 치며 아내를 한 번씩 안아주셨어요. 아내의 봉투 하나가 이 집 형제들을 돈독하게 했고 모두를 살렸다며 말입니다. 함께 눈물을 글썽거리던 첫째 형님의 아들 희성이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며 노래방 기계로 임영웅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눈물겨운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들 마르지 않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박수치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영원히 잊지 못할 또 다른 추억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나가고 있었어요. 이른 봄, 아직 거리에는 찬바람이 불고 앙상한 나뭇가지엔 새싹이 돋아나기 전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따뜻한 봄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도 우리와 같은 봄꽃이 예쁘게 피어났을까요? 시간은 흘러 앙상했던 나뭇가지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바람 따라 꽃비가 휘날립니다. 아내의 눈가와 입가에 그녀의 미소를 닮아 싱그러운 행복의 새싹들이 무럭무럭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아내의 행복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날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제게 말했어요. 당신 가족들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 복돈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제게 내미는 그 봉투를 받아 다시 아내의 핸드백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한테는 복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덩어리라고. 아내가 민망한 듯 푸하하 큰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유치한 멘트였지만 아내가 오랜만에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것을 보니 창피함도 잠깐이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형제는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고 어머니는 도시의 불편함이 싫다며 시골에 고집해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천사 같은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를 가장 먼저 걱정하고 챙깁니다. 요즘같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뒤덮인 날이면 아내의 전화통화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주 통화하면서 매번 할 이야기가 어쩜 그리도 많은지. 처음 저와 결혼을 하고 이 동네에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숫기 없고 어색해하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아내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가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걸 아마 아내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온통 낯선 사람들뿐인 이곳에서 기꺼이 저희 가족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서슴없이 가족이 되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학창시절엔 이문세의 라디오를, 결혼 후엔 컬투쇼를 좋아했던 아내가 요즘은 유튜브로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언젠가 아내에게 이 사연이 닿을 것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 자기와 같이 쓰지 않고 몰래 사연을 써서 보냈냐고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쪼록 아내가 좋아하는 계절인 봄이 다 지나기 전에 이 사연이 아내에게 가서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봄날, 따뜻한 봄날 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